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필기구를 사용하는 빈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스마트한 세상에서 오늘은 우리 고유의 필기구 가운데 하나인 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강원도 춘천의 붓을 테마로 한박물관을 찾았습니다. 50여 년간 붓을 만들어 오신 강원도 무형문화재 24호인 박경수 필장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만 50년 됩니다. 74년부터 붓을 만들기 시작했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몸이 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예전 부인나서 붓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셔서 아버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버님 저 붓 기술 좀 배우면 어때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할아버지 봐도 족제비 털이나 털들을 보면 붓을 만들고 다니시고 우리 큰아버지는 대나무 작업을 하시고 그러셨어요. 붓을 동네 분들하고 이제 쭉 만들어 오시다가 저는 이제 나중에 붓 기술을 정말 배우려면 우리 이제 집안 식구들 어르신들한테 배우라고 해서 정통으로 배웠던 거죠. 우리나라 붓은 족제비 털로 만든 낭미필이 좋다고 중국의 문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붓은 일찍부터 중국에 수출되어 애용되었을 만큼 품질이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붓은 하루 만에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1~2주 이상의 시간 동안 100여 번의 손질을 거쳐야 만들어지므로 제작 기간 동안의 털의 분류와 혼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해야 하며 보관, 정리 시에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은 일반적으로 짐승의 털을 추려 모아 원추형으로 만들어 죽관 또는 목축에 고정시킨 것으로 문방사후의 하나입니다. 붓의 기원에 대해서는 서기전 3세기에 진나라의 몽염이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오고 있으나 문헌상으로는 설이 구구합니다. 인류 최초의 붓은 중국의 신석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붓은 그림과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문자가 만들어진 시기와 비슷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붓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붓과 다른 형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바위와 동굴의 그림과 문양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되었는데요. 동굴의 그림을 남기려면 동물의 뼈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것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의 몽염열전에는 붓의 발명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다만 서기전 221년 진나라의 천하 통일 후 내사에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마도 90년도 초 겁니다. 기르던 앵무새가 죽는 거예요. 근데 앵무새 털이 너무너무 이쁘잖아요. 그래요. 그 털을 가지고 붓을 만들어 가지고 소설가 이혜수 선생님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소설가 이혜수 선생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혜수 선생님도 하신 말씀이 붓이 너무너무 이쁜데 서예나 그림 그리기는 털이 좀 짧다고 그러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아하 그러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춘천하면 닭갈비잖아요. 닭갈비 하다가 닭털붓을 또 제가 구상을 했어요. 근데 닭털이란 것이 염소털하고 또 틀려가지고 기름기를 많이 빼면은 금방 수명이 짧고 녹아버리고 기름기를 안 빼면 먹물이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구를 내가 3년간 했습니다. 기름기를 못 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년간 해가지고 다 됐다고 이제 지인들한테 들으니까 지인들이 하신 말씀 그래요. 박사님이 만든 붓은 또 빠진다고 그래요. 아, 염소털하고 닭털붓은 또 기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더 연구를 더 했죠. 그래가지고 조르털붓이 탄생을 한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최고로 오래된 붓은 1988년 경상남도 창원시 다우리 유적 1호분에서 출토된 붓 5점입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붓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물 중의 하나입니다. 다우리 붓은 나무를 깎아 붓대를 만들고 그 위에 검은 오칠을 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붓대의 양끝을 파내어 붓털을 양쪽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에는 고리를 꿰어 매달도록 구멍을 뚫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 붓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우리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직접 붓을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원전 1세기경부터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입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 모두 기록문화가 꽃피웠던 시기입니다. 그런 기록문화를 있게 만들어주었던 대표적인 도구 중에 하나로 붓을 말할 수 있습니다. 붓으로 쓴 유물들도 많이 남아있고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조선시대의 조선왕조실록 등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유물들 이외에도 여러 기록물, 유물 등을 통하여 붓의 존재와 그 우수성을 알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박경수 필장의 붓을 만드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붓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붓의 주재료인 털을 모으는 것입니다. 털을 동물의 가죽에서 빼내기 위하여 일주일 정도 황모필의 경우 족제비의 꼬리를, 양모필의 경우는 염소 가죽을 미지근한 물에 담궈둡니다. 물에 담가두는 이유는 털이 잘 빠져나오게 하고 기름기를 적당량 빼주기 위해서입니다. 마른 상태에서도 가죽을 최대한 펴서 다시 건조시킨 후 바로 칼로 밀어내어 털을 채집하기도 합니다. 채취한 털은 바로 쓰지 못하는 털과 쓸 수 있는 털을 구분합니다. 사용 가능한 털은 털의 강약과 크기 등에 따라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그 특성에 따라 심소, 중소, 의체로 쓰일 털로 나눕니다. 털 차이가 나나요? 여기 겉에 사는 털 이건 안에 들어간 털 심소 뚜룩뚜룩하고 잘 빠졌죠. 겉에 사는 털이 좋아야 돼 이게. 이걸 지금 선별했어요. 붓의 용도에 따라 특수적인 목적으로 제작되는 경우 힘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거친 털을 따로 구분하는 등 그 구분이 5가지 이상으로 많아지기도 합니다. 의체는 보통 털 중에서 가장 좋은 털을 사용합니다. 이 털은 윤기가 나고 매끄러우며 가늘고 긴 형태입니다. 심소의 경우에는 좀 더 굵으며 거칠고 의체보다는 좋지 않은 부위의 털을 사용합니다. 이는 초가리의 안쪽에서 힘을 지탱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붓 제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며 이를 잘 거쳐야 털의 품질과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과정의 이유는 이 과정에서 붓이 먹물을 머금는 정도와 갈라지는 것을 방지하는 정도가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왕겨의 재를 뿌리고 다리미를 통해 기름을 빼주며 기름기가 적당히 제거될 때까지 7, 8회 반복합니다. 쌀게 태운 재를 사실이 먼지 구데기에서 일을 해요. 기름기 닭털붓이나 염소털이나 붓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기 제거하는 데는 쌀게 있죠, 쌀게요. 쌀게 태운 그 쌀게 태운 재로 뿌려가지고 기름기를 빼거든요. 다리미 눌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먼지를 저희들이 많이 제보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다행히 문화재가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수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름기 뺀 털을 둥글게 말아놓고 한 손에 잡을 수 있는 정도로 털을 떼어내어 다시 골고루 섞어가면서 펼쳐줍니다. 이 과정을 5번 이상 반복하면서 털을 잘 섞습니다. 털을 펼쳐 놓을 때의 긴 털과 짧은 털을 뒤따라 붙여서 털이 계속 연결된 형태가 되도록 만들어 섞어줍니다. 여러 길이로 재단된 심소, 중소, 의체용 털을 각각 다시 섞습니다. 긴 털에 짧은 털들을 잘 섞어주어야 자연스럽게 매끈하지 못한 경우를 막아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혼합이 완료된 털을 다시 도목할, 채를 이용하여 좋지 않은 털을 계속해서 골라냅니다. 혼합 이후에는 보관이 쉬울 수 있는 양으로 각각 말아두고 보관합니다. 적당하게 혼합이 되면 털을 가지런히 만드는 정모를 합니다. 붓의 호위인 끝부분을 일자로 맞추는 앞정모를 하고 털을 모아줍니다. 그 다음 털을 한 손에 쥐고 도목칼로 뒤집어지거나 잘린 털을 골라내줍니다. 털을 골라낼 때는 채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털을 판에 다시 두드리고 가지런히 다듬은 후 털의 뿌리 부분을 만들고자 하는 붓의 길이를 기준으로 가위로 재단합니다. 심소, 중소, 의체용을 구분하여 각각 여러 길이로 재단합니다.
책상 위에 털의 뿌리 부분을 기준으로 비슷한 길이로 모아줍니다. 심소, 중소, 의체 모두 각각 이와 같은 과정으로 뒷정모를 한 후 각각 모아두고 같은 종류와 크기별로 구분하여 종이로 감싸서 정리 보관해 놓습니다. 염소털을 사용하는 큰 붓들을 만들 때에는 기준인 붓 뭉치를 기준으로 저울로 무게를 재서 같은 무게로 털을 나눠 놓습니다. 족제 빗꼬리 털로 만드는 황모필과 같은 작은 붓을 만들 때에는 털 뭉치를 밀가루를 바르고 복밀로 지진 후에 건조시키고 조금씩 적당량을 떼어서 털을 나누기도 합니다. 띠 모양의 길쭉한 종이를 깔고 그 위에 의체에 해당하는 털을 얇게 펼쳐 놓습니다. 그 가운데에 심소를 올려놓고 의체의 털과 함께 둥글게 말아서 묶어줍니다. 가장 털의 밖의 부분에서 털을 감싸고 있는 부분인 의체의 경우에는 최대한 도모와 절모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를 잘 골라내야 붓이 뾰족하게 잘 모이고 갈라지지 않습니다. 붓의 털 부분을 호라고 부릅니다. 붓은 크게 전호와 부호, 봉으로 구분하며 전호는 붓 잡는 부분과 이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붓의 먹물을 저장하는 부위입니다. 부호는 전호의 바로 아래 부분으로 지면에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며 봉은 붓 끝을 이르는 말로 실제로 글씨를 쓰는 부위이다. 봉의 길이에 따라 초장봉에서 초단봉까지로 구분되는데 각 길이마다 적합한 용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장봉의 경우 해서나 행서에 가장 많이 쓰인다든가 단봉은 해서 혹은 예서에, 초장봉은 초서나 행서에 적합하다든가 하는 식은 물론 이렇다고 규정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입니다. 붓촉을 물에 적신 후 뒤집히거나 손상된 털을 제거하며 붓끝을 보는 작업을 합니다. 물을 적시고 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손상된 털을 제거해줘야 먹물을 머금고 사용할 때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뺀 후 무명실이나 명주실을 이용하여 붓뿌리 부분을 묶어줍니다. 끝 3mm 정도 떨어진 부분을 묶어주는데 이는 털의 길이를 최대한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붓대는 주로 대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나무를 사용하게 됩니다. 나무를 채집하여 껍질을 벗기고 황토를 발라서 3달 정도를 건조시킵니다. 각각의 붓 크기에 맞는 나무를 선택하고 적당한 길이로 재단합니다. 그 이후 나무의 속을 붓 초가리 크기에 맞게 속을 파내고 외형을 사람의 손으로 곡선을 만들어 아름다운 붓대를 만들게 됩니다. 붓대에 난을 비롯해 다양한 그림을 그려 우아한 자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작은 원통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60년간 수묵화를 그려오신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려 그려오고 있습니다. 오목가사리를 끓여 만든 풀에 붓을 담그고 뾰족한 형태로 고정시킵니다. 이는 판매할 때 더 정돈된 모습으로 보여지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동하거나 보관할 때의 털이 손상이 되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붓의 재료는 주로 동물의 털을 사용합니다. 주로 다람쥐털, 담비털, 소 귀털, 족제비털 같은 천연모를 사용한 붓은 그만큼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입문용 붓은 보통 인조모와 천연모, 그 중에서도 양모를 조합해서 만듭니다. 이외에 특이한 재료로 대나무 끝을 가늘게 잘라 만든 죽필 같은 붓도 있으며 닭털로 만들기도 합니다. 붓은 털의 품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털이 뻣뻣하고 뾰족한 것, 털이 많으며 가지런한 것, 털 윗부분이 끈으로 잘 묶여서 둥근 것, 오래 써도 털에 힘이 있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재료는 산토끼 털이 좋은데 그것도 높고 험준한 산속에 사는 토끼의 털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간혹 인간의 머리카락으로 붓을 만들어 쓰기도 합니다. 이를 임모붓이라고 하는데 보통 건강한 여성이 긴 머리카락을 잘라낸 것을 사용합니다. 이외에도 갓난아기의 베넷머리로 만들어 탄생을 기념하는 등의 목적으로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끝을 모았을 때의 모양이 가지런하고 뾰족한 것. 호의 모듬이 송곳 모양으로 고른 원형이 되고 호를 펼쳤을 때 갈라지지 않고 가지런하며 탄력성이 좋은 것 등이 좋은 붓의 조건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양권에서 쓰는 가장 일반적인 붓의 이미지는 흔히 서해용 붓으로 뭉뚱그려서 아는 경우가 많으나 서해용 외에도 주로 채색화나 문인화 등에 사용되는 채색필 등 서화용 붓, 인물화 등의 세밀한 부분이나 작은 글씨 혹은 낙관을 쓸 때 사용하는 세필 등 비슷하게 보이지만 용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외에 특수 용도로 퍼포먼스나 대형 작품 등에 사용되는 사람 키만한 초대형 붓도 있으며 근래에는 정통 서예뿐만 아니라 캘리그래피에도 많이 사용되는 추세로 캘리그래피에서는 기초 단계에서 붓을 사용하는 정통 서예 서법과 서체를 기본기로 익히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캘리그래피가 서예에서 파생된 만큼 판본체나 궁서체 같은 기본 서체를 알아두면 응용 표현이 쉬워지고 허획과 실획 등 붓을 다루는 기법을 익혀야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인데 제가 강원도로 오게 된 동기가 우리 아버님 그러시는 거예요. 의연 중에 제가 듣던 게 붓 만들기 털은 강원도 털이 좋은 데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님 왜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은 추우면 옷을 많이 입듯이 동물들은 추우면 끝이 착 빛나는 거예요. 근데 전라도보다 강원도는 추위가 더 추우니까 털이 착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나서 85년도에 춘천으로 이사를 오게 된 거예요. 한국 붓, 중국 붓, 일본 붓 틀리댔기 우리는 사계를 뚜렷하다 보니까 겨울이면 털이 착 피니까 내려가면 내려가서 두꺼워지니까 우리는 싱을 박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탄력이 생기는데 중국은 몽골 지방 같은 데서 털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털이 너무 좋아 버리니까 털이 끝이 약해요. 털은 좋은데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싱을 박아주죠. 싱을 박아주지 않으면 붓을 탄력이 없어 못 쓰죠. 그런데 일본 털은, 일본 붓은 또 너무 탄력이 없어요. 그분들은 그게 탄력 없이 쓰지 우리가 저 탄력 있게 해주면 그 사람들은 또 일본 붓은 붓을 못 씁니다. 그래 제가 생각에는 붓은 우리나라 붓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붓이 예전은 우리 어렸을 때도 붓글씨를 배우고 막 했는데 지금은 붓이 배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자주 지인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를 손 떨리기 전에 붓글씨를 써라. 손 떨리고 나서는 붓글씨를 못 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쓰시고 계시지만은 저한테 오면 붓을 맞춤법을 쓸 수가 있겠지만은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에는 누구 글씨를 배운 게 아니고 캘리 시대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니까 거기서 터득하고 쓰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전문가는 아니어도. 붓을 단순한 필기 도구로 바라보게 된다면 줄어드는 수요에 갈수록 힘들기만 할 것입니다. 붓은 단순한 필기 도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소통을 위해서 존재했던 붓은 전통 공예로 인식하면서 한 작품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지켜가고 있는 박경수 필장님의 모습은 작품 그 이상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